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호조를 1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한국 보였습니다. 증시가 선진 증시로 도약하게 될 코스피 거라. 지수가 오늘 2,000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증시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 도시, 농촌이 따로 없고 심지어 등록금에까지 손을 대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등록을 모아놨죠. 모아놨는데 단타로 한번 진짜 매출만 들어가서 한번 생활비나 좀 벌어보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2,000을 넘어 2,200을 바라본다는데 왜 개미 투자자들은 이 화랑장세 속에서 속을 끓이고 있는 걸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추천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투자 정보 회사들. 하지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라는데 90%는 사기꾼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10,000원짜리 강연회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식 정말 잘하면 매주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웃기잖아요. 투자 정보 회사에 1인 매매를 맡겼다가 돈도 잃고 가정도 깨진 어느 주부의 뒤늦은 후회. 술 먹는 자리에 불려나가고 그게 정말 내가 아직 인생 막바지 막상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만회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게 더 친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믿는 것도 금물. 한 100개 해놓고 전 주식이 올라간 그것만 얘기해서 자랑하고 내려간 건 이런 식으로 싹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작전 세력들까지 화랑장세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 하나뿐 아니라 다이어트 몇 개를 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망가뜨리고 버리고 한 대 옮기고 또 하고 작전 세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한 2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감형돼서 나오면 자기가 받은 돈의 번 돈의 10% 정도 과태료내고 나머지 다 자기 목으로 남습니다. 서너 번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 재벌돼요. 어느 한 곳 믿을 데가 없다는 개미 투자자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뉴스 후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작전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증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허위 공시도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도 벌금은 절반 정도만 내면 그만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감옥에 간다 해도 고작 1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주가 조작에 너무 관대합니다. 홍상원 기자, 네. 이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제도고 또 우리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만큼 이게 좀 잘 굴러가야 할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네, 올해도 뭐 역시 주식시장이 좀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은 비관보다는 기대가 우세한 편입니다. 심지어 3,000포인트도 머지않았다는 이런 성급한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500포인트 이상 오른 기록적인 상승세입니다. 선진 증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랏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2008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되는 그 투자 분위기의 안정 이런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지수는 2,200포인트 수준까지도 이번 4분기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도 주식 관련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5건 이상 정도 계속 꾸준하게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2,000을 넘은 선에서 이제 더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는 361만 명.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뭐 단기간 내에 돈 불리는 데에는 주식이 최고 아닌가요? 요즘 주식 열풍이라 회사에서나 뭐 주변에서 주식 한다고들 난립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은 농어촌도 대학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아리 펀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저희 펀드팀에서 이제 그걸 운용을 한다 그러나 운용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 종목은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많이 떨어졌다. 지금이 살 때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재 가치가 벌써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빼고. 지금 회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은 35명 정도 돼요. 코스닥 시장의 92%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51%를 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들은 현재의 화랑 장세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 버림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른다는 사람이 좀 많아요. 보편적으로 잘 안 된다. 전혀 돈을 못 벌어서.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전 그게 궁금해요. 누가 돈을 벌었는지. 지난해 순매수 종목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와 8%를 기록한 반면 개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번 반면 대다수 개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 또 뭐 도박해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주식은 마라톤하고 딱 비유해요. 마라톤 출발점에 딱 가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출발선에. 근데 결승선에서는 어때요? 딱 결승 테이프하면 우승, 2위, 3위 쭉 해가 한 10위 정도까지만 뭐 10위도 사실 뭐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거의 1, 2, 3위에서 끝나지만 하여튼 10위 치고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수천 명은 그 사람들을 위한 엑스트라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플랑크톤이에요. 먹이사슬로 보면. 플랑크톤. 그러니까 정말 그 극소수의 개인들만 플랑크톤이 안 되고 그 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플랑크톤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김상혁 씨는 1년 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을 시작을 했죠. 30만 원 시작했는데 잘했어요. 막 며칠 만에 막 몇 배씩 벌고 그러니까는 저도 한번 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한번 뛰어들었죠. 초반에 조금 재미를 본 김 씨는 미수금까지 쓰면서 테마주, 급등주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할 줄 알았어요. 미수 같은 거. 미수하는 사람도 이해도 안 됐고 왜 단타를 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미수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음도 급해지고 막 진짜 뭐. 초조해진 김 씨는 결국 등록 금액까지 손을 댔습니다. 나름대로 등록을 모아놨죠. 모아놨는데 이 참 단타로 한번 진짜 며칠만 들어가서 한번 생활비나 좀 벌어보자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역시나 또 까먹더라고요. 등록금 처음에 이른 건 얼마였었어요? 등록금 그때 한 330이었는데 한 50만 원 넘더라고요. 순식간에 한 일주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원금 회복은커녕 1,000만 원 가까운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 주식 담보대출 그게 막 엄청난 광고를 때리더라고. 100만 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500만 원까지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보자 진짜. 저거 하면은 진짜 그동안 이룬 건 뭐 금방 또 많이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진짜 잘하자 진짜. 잘하자 했는데 쉽지가 않죠. 한번 무너지면 끝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수익 난 것도 다 까먹고 원금도 까먹고. 1년 만에 깨끗이 손을 털고 나온 김 씨는 동료 학생들에게 꼭 충고를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합법화된 도박이에요, 주식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다 잃고 그런 마당에 잠깐 돈 벌려고 뛰어들었다는 걸 정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충청북도의 한 중소도시. 기가 막히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처음이지. 이런 일. 아유, 기가 막히지. 속 벌벌 떨리요. 56살 이모 씨가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피의자가 이제 주식을 시작해갖고 약 현재까지 2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집 담보로다가 3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하는 거를 이제 처가 알고 이혼 소송을 내고. 이 씨는 처갓집에 내려간 부인에게 찾아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 사람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를 좀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이혼을 주려고 한 겁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씨. 비극의 뿌리는 주식 투자 실패에 있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얻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네. 개인들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정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종목이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귀동냥을 하거나 또 신문 경제면을 유심히 읽기도 하고 또 투자 설명회, 증권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터넷 그 사이트를 보면은요, 증권 관련 사이트에 이 몇 배를 벌게 해주겠다 이런 그 광고들이 뜨던데 이게 그 믿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정식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주가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 회사들의 투자 설명회나 인터넷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한 투자 정보 회사를 찾아간 43살 김민경 씨. 한 달에 30~4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진 김 씨는 1억 원을 투자 정보 회사에 맡겼습니다. 이른바 1인 매매라는 겁니다. 두 달치 운영 수수료 200만 원과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30%는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맡겼어요. 무조건 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수익의 7대3. 그러니까 계산 맡긴 사람이 70%, 자기네가 3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김 씨는 친구도 불러들였습니다. 보는 거는 순식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완전 초보라서 이제 막 기대에 이제 부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억인데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는 3억이었어요. 투자 금액이. 그러나 기대는 잠시였을 뿐 김 씨의 돈은 2달 반 만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순식간에 뭐 1억이 또 막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1억이 이제 5천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급등락이 심한 소형주 같은 거 이런 것만 취급을 했었고. 이후 투자정보회사 대표는 저녁 술자리에 김 씨와 김 씨 친구를 수시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궁박한 처지에 몰린 두 사람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미끼를 덥석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불려나가고 그게 정말 내가 인생 막판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만회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그게 더 친 것 같아요. 그러다 김 씨 친구는 회사 대표와 잠자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성적으로 더 접근을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어떤 시도가 많이 있었죠. 여러 차례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가장 깨졌던 게 결정적인 그 이유가 그 대표하고 같이 잤어요. 이렇게 2년간 투자정보회사에 끌려다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김 씨의 투자금은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그에게 남은 건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자고 이랬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막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이 판단력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판단력이 없어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 돈 갖다 바치고 완전 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친구 역시 3억 원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친구와는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대박을 내볼까 하고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이 주식 그 시장에는 정말 사방이 널려있다라는 거죠. 손실이 나서 사람이 벌써 그 어떤 평정심을 잃고 막 우왕좌왕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또 그것을 노려갖고 뭔가 이득을 취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98년부터 투자정보회사에서 개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48살 김창재 씨. 투자 설명회를 몇 번이나 참석을 해보신 거예요? 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얘네들이 하는 데가 투자 설명을 하는 데가 7, 8군데. 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셨나요? 그렇게 하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좀 오르면 이제 팔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못 팔게 하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전 쓰고 갖고 있던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그게 이제 다 뭐 날라가 버린 거죠. 투자정보회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 들고 그러면
나쁜 건 아주 콩알만하게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패한 거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뭐 얘기. 김 씨는 투자 정보회사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 물량을 회원들에게 비싼 값에 떠넘기는 수법을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정보 흘려가지고 나한테만 이렇게 보냈겠냐고요. 수백 명 아마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들어놓고 사기치는 거지. 사업가에서 전업 투자자로 변신했던 김 씨는 현재 고시원 쪽방에서 홀로 지내며 노점을 열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뭐 다 헤어졌죠. 신용불량자인데 뭐 어디 가서 가져가고 있겠어요. 마지막 단계 여기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투자 정보 회사들은 주로 경제신문 주말판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광고를 보고 지난달 말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찾아갔습니다. 참가비는 2만 원. 연회장은 투자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투자 정보 회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다가와 자신들이 관리해주는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 3개월에 3개월 6개 낮추면 우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전화로 그걸 사주시면 돈 좀 많이 벌 것이와.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자랑합니다. 4,500원, 5,000원을 추천하는데 엊그저께 5만 원 갔잖아요. 잠시 후 진행된 투자 설명회. 회사 대표가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점을 넘기고 같이 오래간만에 훔치 가지는 종목이고. 종목 추천 도중 휴대전화가 걸려옵니다. 너 찬스는 흔들어 치면 그냥 우리가 3만 원 간다더니 14,000원밖에 안 간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여기 접수해서 그만 접수하고 주식이나 잘 올려. 알았어? 통화 내용으로 보아 우연히 걸려온 전화 같지가 않습니다. 작전 세력과 선이 닿아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실제로 설명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다가온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전 세력과 선이 닿아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알고 배달을 추천하지 내용하고 정보를 아니까 더 확신이 가지죠. 다시 설명회. 회사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언급됐던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곤 최근 오른 주식들을 가리키며 이미 자기들이 신문 광고에 추천한 종목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 종목은 이들이 한 번에 추천하는 40여 개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개월 지나면 다 추천하잖아요. 90%는 사기꾼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투자 설명회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0,000원짜리 강연회 있잖아요. 매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식 정말 잘하면 매주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웃기잖아요. 정식 투자 자문사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투자 자문사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2인 이상의 운영 전문 인력 등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그러나 투자정보회사 같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투자 자문사 위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일정한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은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정보를 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증권 포털 사이트입니다. 한 외국계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찬욱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준 종목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0년만 일하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혹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 보통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신뢰를 빌려서 선택을 했으면 10년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러나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장담과는 달리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만 손절매를 하고 말까 생각했지만 사이버 애널리스트는 계속 보유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홀딩하라고 내가 그중 하나를 좀 그래가지고 홀딩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재 박 씨의 초기 투자액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13,500원에 들어갔어요. 6,420원. 근데 지금 이렇게 호황인데 공개적으로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사기친 거잖아요. 박 씨는 해당 증권 포털 사이트 회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네 그래서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이 소송을 걸어도 전례로 봐서는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좀 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박 씨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을 맹신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오픈하고 하지 않거든요. 한 100개 해놓고 한 두세 개 올라오면 그것만 얘기해서 자랑하고 내려간 건 일사가 없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못 보게. 7년 동안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 19년 경력의 한 주식 전문가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독한 소리를 쏟아냅니다. 동료들을 욕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90%는 사기꾼이에요. 허황된 가구 많잖아요.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기본 500%에서부터 2000% 수익률 뭐 실패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뭐 기준도 없어요. 진짜들은 그렇게 과장 광고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수익 보장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선 현재 약 500여 명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사훈 기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10배, 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자기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상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상담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 겁니까, 한 달에? 그 투자 정보회사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회원 가입비는 대략 한 달에 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원이 한 100명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억 원? 예, 한 달에요. 네. 또 저런 설명회나 AL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1억 원씩 벌면 1년이면 10억 원이 넘고 저렇게 10년 하면 진짜 100억 원을 벌겠네요. 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게 또 이 주가 조작 아닙니까? 네. 그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주가 조작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주가 조작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든 구체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3년 코스닥에 등록된 UC 아이콜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는 중소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회사의 새 대표가 선임되면서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3,000원대에 머물던 UC 아이콜스 주가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끝에 올 2월 말 10,000원을 돌파하더니 4월 16일에는 28,8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UC 아이콜스는 2006년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 3월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해서 약 6개월 동안 10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대표와 사회이사, 작전 세력들이 짜고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대표이사 등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무려 8,000번에 걸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등 허위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계좌수는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줬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이지혜 씨는 지난 5월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 거래처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좀 빨리 저기 급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그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잘 못 믿냐고. 개설된 이 씨의 차명 계좌는 UC 아이콜스 주가 조작에 이용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씨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씨 명의로 2억 원의 신용거래까지 했습니다. 이 2억 원은 나중에 증권 계좌가 깡통이 되자 고스란히 이 씨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돈, 뭐 갚으라고 압박당하고 진짜 200만 원도 아니고 진짜 억하고 죽을 만한 그 억 돈을 저희들이 갚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20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 거의 한 7, 80명, 100명 사이 뭐 이렇게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많이 물려 있겠네요. 그러면. 거의 저랑 비슷한데 뭐 한 3억 정도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 박모 씨가 구속되기 전 피해자 이지혜 씨에게 남겨준 지급 보증서. 그러나 이 보증서대로 피해액이 변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네 회사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 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근데 또 희망이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구속되고. 신용거래 자금을 떼이게 된 서너 개 증권사들은 얼마 전 UC 아이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네. 취재팀은 UC 아이콜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가 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지난해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전모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가 포함된 작전 세력은 아예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주가 조작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명백한 사채를 좀 높은 이자를 주고 잠깐 쓰는 거예요. 회사를 먹을 때까지만. 회사를 먹으면 회사 돈을 쓰면 되니까. 회사 돈을 끌어다가 사채를 갚은 다음엔 호재성 허위 공시를 계속 띄우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뒷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뭘 개발했다 이러는데 도대체 아니 회사 인수해가지고 며칠 됐다고 뭐를 개발합니까? 그 회사가 다 놀아요. 회사 직원들 다 가려고 하고 그냥 족구하고 운동장에서 놀아요. 일하는 거 못 봤어요. 공장에 안 돌아가요. 근데 뭘 개발하고 연구소가 없는데 연구소가 있어야 집에서 개발합니까? 지가 돈 얼마 주고 사가지고 수술된다 뭐 이러면서 부풀리는 안 해봤네요.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뒤엔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팔아넘기고 다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 팀들이 이거 하나뿐 아니라 저희가 몇 개를 해먹었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안 걸리고 티 안 나게 해먹었어요. 하나 버리고 회사 하나 망가뜨리고 버리고 한 대 옮기고 또 하고. 전 씨가 작전에 관여했던 회사의 주가는 한때 3만 원대를 호가했지만 현재는 2천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보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돈을 빼먹는다고 저도 말 안 해요. 은행돈을 빼먹는다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서민들 돈 빼먹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 증시가 화랑일수록 급증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한 수사당국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보지만 혐의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주가 조작 사건의 시작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잡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배, 두 배 오르는 건 주가 조작이 아닌 겁니다. 어떤 게 막 한 30배 오르고 20배 오르면 이미 다 털고 다 나갔는데 뒤늦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놈을 잡아본들 그거를 그때 당시의 상황과 미루어서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당 이득이냐를 밝혀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UC 아이콜스 같은 회사는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종류의 주식인데요. 네. 개인들이 저런 주식을 사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작전 세력이 붙은 주식은 어느 수준까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지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작전 세력과 달리 개인들은 매도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데 이 공시 내용이 좋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시 내용이 허위라면 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불공정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서 매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또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시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파이프 제조업체인 유보텍이 영화배우 이영애 씨와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며칠째 입소문을 타고 상승세를 그리던 주가는 당연히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애 씨가 공시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 주식회사 이영애라는 실체도 없고요. 전혀 그런 논의가 된 적도 없습니다. 의사소통과 과정에 약간의 오해가 생겨 본의 아니게 무리를 빚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주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지만 불과 반나절 사이에 없었던 일로 되돌려졌지만 이 허위 공시를 보고 유보텍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쪽박을 차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투자를 하셨는데 2년 동안 2억 가까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결국 이제 아버님하고 이혼하시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유보텍 소액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소송이 계속 중이고요. 형사 사건은 지금 고소를 했는데 대표이사인 한승인 씨가 잠적해서 수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에 참가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액만 4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박탈돼야 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시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이 시위를 무너뜨리고 야근을 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20일 반도체 회사인 AD칩스를 인수하겠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민영 씨는 공시를 보고 AD칩스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갖고 있던 예금도 있었고 피해자들에서 전세비까지 다 이렇게 넣거든요.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나 12일 후인 7월 2일 SK텔레콤은 AD칩스 인수가 시기상조라며 당초 공시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SK텔레콤의 공시 번복으로 AD칩스 주가는 폭락했고 이 씨는 앉은 자리에서 5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SK텔레콤 본사에 들어가 분신 소동을 벌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뉴스에서 자살하고 뭐 한다는 사람이 다 왜 그랬는지 전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현재 AD칩스의 주가는 주당 8,000원대, SK텔레콤의 공시 이후 주가가 25,600원에서 무려 70%나 빠졌습니다. 여기 아저씨 퇴직금 받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한 번에 2가 다 날아가고 있는 거죠. 7,500 정도 손실이 났어요. 집어넣은 공익이 1억이 넘었죠? 한 70% 정도 손실이 난 것 같더라고요. SK텔레콤 공시 번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분이 넘고 피해액도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공시에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AD칩스 주주들이지 저희 투자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부 공시에 따라서 우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조건부 공시라는 참조사항은 어차피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공시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건데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제목이 뭡니까? 인수 공시에 대한 인수에 대한 공시거든요. 그거는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라는 거는 오직 참조할 뿐이지 이 제목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시를 번복한 SK텔레콤은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주의는 그렇지만 취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얼마나 피해가 더 커져야 공정공시를 공시해야 되는 거라서 그 기준점이 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하루 수백 개의 기업 공시가 올라옵니다.
공시를 올리는데 필요한 절차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공시사항이 발생한 기업은 금융감독원 공시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 내용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공시사항을 시장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 중엔 허위 공시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 허위 공시라는 얘기죠. 이제 그 재무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뭐 이런 게 전부 다 엉터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허위 공시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당국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공시 문제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도 폐가망신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응징을 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홍상훈 기자, 이 SK텔레콤이 AD칩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그 공시를 했을 때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식을 처분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짜고 한 건지 뭐 이런 그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당국은 아직까지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AD칩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AD칩스 측은 SK텔레콤과의 거래 관계 때문인지 아직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주가 시세 조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부당 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남한재지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모 신문사 보급소 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각각 23억 원, 16억 원, 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형량은 어떻게 됐을까? 23억 원을 챙긴 박모 씨는 벌금 15억 원에 징역 1년 6개월, 16억 원을 챙긴 정모 씨는 벌금 5억 원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억 원을 챙긴 이모 씨에겐 벌금 6억 원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부당 이득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살펴보니까 부당 이득금의 57% 평균 57%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가 조작은 범죄 행위거든요. 법원에서 이런 관대한 판결 때문에 주가 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높은 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거는 본인이 끝내 안 했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판사도 사람인데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쉬운 걸까? 피해자들은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적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소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오히려 분식회계나 공시위반 등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 심의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은폐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전 세력들 사이엔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권범죄처럼 짜릿한 사기가 없죠. 다른 것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다못해 도둑질을 하더라도 물건 훔쳐갖고 또 넘겨야 되잖아요. 이건 바로 현찰이 생기는데요. 심한 사람은요,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일부러 사망신고까지 해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부실한 시스템이 증권범죄 누범자들을 양산하는 토양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에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력자들이 또 비슷한 유형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거나 고발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증권시장 규제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는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증권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SEC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매 3개월마다 기업이 내는 자료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 만일 기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바꾼다거나
또 숨긴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SEC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반드시 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증권 범죄가 발견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과 함께 장기간의 실형이 뒤따릅니다. 그 가장 중심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엔론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천만 불 정도의 벌금이 물러졌던 것은 물론이고 결국 그 사람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24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증권 범죄 관련자는 또 증권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SEC는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른바 전과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The enforcement program here at the SEC and the criminal enforcement program is aimed not only to deter individuals from engaging in this kind of conduct, but to ensure that they don't do it again, as well as the civil penalties that the SEC administers against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As a result of this, there are occasional recidivists, but I think the rate is far lower than it might be elsewhere.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증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00억을 해먹었든 2,000억을 해먹었든 형 그냥 1, 2년 살고 그러다 한 반 정도 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초범일 경우에 그런 법을 뜯어 고쳐야죠. 사형, 작전하면 사형 그래봐야 누가 하나 안 하지. 현재 국회엔 부당 이득금을 무조건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10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자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시켜서 실형 그리고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건데 국회 재경위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소액 주주들이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여의도에서 결성된 행복한 주주 포럼이란 단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되찾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자는 겁니다. 이 단체 결성에 앞장선 표용시 씨는 99년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20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이른바 슈퍼개미입니다. 51년 동안 사실 시장에서 봉취급받아왔던 서름을 극복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제도를 정비해가고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홍상훈 기자, 이 화면에 나왔던 그 하나 대투증권의 그 김 차장 말씀처럼 이 처벌을 강화하면 이 주가 조작이 대폭 줄어들 텐데 왜 법을 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 경제 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근데 하지만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터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기업 분석도 잘 못하면서 그냥 함부로 주식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투자 고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대략 5% 미만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5년 지났을 때까지 번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처음에 2, 3년 동안 날리고 그거를 2, 3년 동안 찾겠다고 덤벼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살펴본 주식시장 내부에 여러 가지 부조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도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성공 투자법은 무엇일까? 연 120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전업투자자 이상함 씨. 은봉타법이라는 주식투자 기법을 개발해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이 씨도 한때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자주 했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투자해서 깡통을 내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500도 대출을 받아서 또 깡통 내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더더라고요.
주식으로 큰돈을 날리고 가정 불화 끝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이 씨. 그 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든 이 씨는 1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이 씨의 투자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금을 규격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수익 난 부분을 출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갖다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현재 한 달에 1,000만 원만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이 씨는 수익금은 무조건 바로바로 인출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확립하고 특히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고 있죠. 매매를 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2% 정도의 손실이 나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 랄지 그런 어떤 손절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 씨는 끝으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심리적 변화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 물론 기쁘죠. 더 수익이 나게 되면 탐욕이 생겨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났던 수익을 또 반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죠. 100만 원으로 8년 만에 44억 원을 벌었다는 전업 투자자 한봉호 씨. 한 씨 역시 비슷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수익이 났으면 그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얼른 손절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쓰면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를 8년간 세뇌만 시키고 있습니다. 한 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째 투자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연구하는 게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상훈 기자, 이 주식 투자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비법이다. 뭐 그런 얘기군요. 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의 덫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대박의 환상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전한 주식 투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제 유가 문제나 세계 금융 문제가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이에 따라 주식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제 사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깨워야 합니다. 뉴스 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